자, 벌써 3회예요. 여러분 이제 3회면 이제 막 심리적으로 쫓길 수가 있는데 7회까지 보는 거예요. 자, 아직 절반도 안 왔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점수가 안 나와도 상관은 없다. 7회까지만 점수를 올리면 돼. 심지어 7회 때 점수가 안 나와도 돼. 그쵸? 실제 시험은 어때? 잘 볼 거다. 공부를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국정학부터 바로 볼게요. 지금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은 그쵸? 국가정보를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현적 기술을 본다. 벌써 여기서 틀렸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역사적 사례나 문헌조사를 통해서 정보활동의 경험적 지식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것도 틀린 거야. 그쵸? 이 문제를 풀면서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보요원들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그쵸? 국가정보를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계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기초한 연구들을 대체로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규정한다라는 거니까 잘 읽어봤어도 어때요? 이게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모순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된단 말이야. 이거는 국가정보학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와크가 제시한 유형 중에서 개념화 연구와 방법론적 연구는 정보의 생산 과정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거나 사회과학적 이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의 일종으로 간주된다라는 거예요. 간주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와크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 사례나 문헌조사를 통한 정보활동도 그치.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고 여기 뭐예요? 지금 개념화 연구와 방법론적 연구도 하나의 유형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와크의 유형 중에서 개념화 연구와 방법론적 연구 이게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이고 역사적 사례나 문헌조사를 통해 그렇죠. 경험적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960년대 이후에 정치학 분야에서 통계와 계량 분석을 활용하는 연구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역사적 접근이나 저널리즘적 연구와 같은 전통주의적 방법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치 국가정보학을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선지만 보면 어때요? 문제를 맞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은 국가정보를 단순한 기술이나 도구를 넘어서는 과학의 차원에서 다루며 정교한 이론적 기초를 구축하고자 시도한다라는 거죠. 자, 테러의 역사적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그렇죠? 적색 테러는 1918년에서 22년 사이에 소비에트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세력에 의해서 행해진 정적들에 대한 대규모의 체포와 처형을 의미하며 이는 비밀 경찰인 체카에 의해 주도되었다. 요즘 맞아, 그렇죠? 자, 대테러다, 그렇죠? 대테러. 자는 1930년대 스탈린의 피해 억압 통치 기간 중에 자행된 대규모 숙청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맞아, 그렇죠? 근데 통합국가 정치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잖아. 이건 그 국가 내무위원회가, 그렇지? KGB도 아니고 통합국가 정치국도 아니고 뭐예요? 국가 내무위원회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지, 그렇지? 이게 자. 백색 테러는 좌익에 의한 적색 테러에 대항하는 극우 또는 보수 세력의 테러를 말하며 1927년 중국 국민당 정부가 공산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상하이 대학살이 대표적 사례다라는 거죠. 흑색 테러는 나치 유대인 학살을 지칭하거나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2번이 잘못됐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테러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또는 공포의 테러는 1930년대 스탈린이다. 여러분, 스탈린 때는 뭐가 없었어요? KGB가 없었어. 그렇지? 자양된 대규모 숙청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정보기관은 국가내무위원회예요. 이건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의 설립 배경 및 구성 및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 의회는 정보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행정부의 독점적 통제를 용인하는 분위기였으나 워터게이트 사건과 CIA 불법적인 사찰 및 공작 활동이 폭로되면서
1974년 휴즈 라이언 수정법을 제정해서 의회 감독 기능을 법제화하였다. 아이, 그치, 맞아. 그쵸? 상원과 하원에 설치된 정보위원회는 명칭상 특별위원회로 분류되지만, 그쵸? 이게 양당 원내총무, 그치? 이게 우리로 말하면, 그쵸? 자, 지금 그쵸?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위원, 양당 원내총무, 자, 등의 지도부와, 그쵸? 주요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들을 선발하여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와 달리 상설위원회와 같이 상시 운영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때?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원회잖아. 그쵸? 하원 정보위원회에는 위원회의 당파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소수당보다 위원 수를 한 명 더 많이 배정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상원 정보위원회 구성 방식이잖아. 그쵸? 그래서 어때? 이게 틀렸지, 여기 벌써. 그러면 상원 정보위원회는 일반적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당별 전체 의석수에 비례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이거는 어때요? 하원 정보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이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 이거는. 자,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서 비밀 공작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통보해야 하지만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자, 정보 배포 대상을 상하원 위원장 및 양당 지도부 등을 포함한 소위 8인당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보 감독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면 상원 정보위원회는 위원회의 당파성을 우려해서 다수당이 소수당에 비해서 한 명 더 많은 인원을 배정받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반면 하원 정보위원회는 상원과 달리 양당의 의석 분포에 비례하여 위원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4번 정보위원회 활동을 수행한 역사적 인물과 그들이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라이바돔은 어때? 폴란드 태생의 유태인이야. 그렇죠? 진 길버트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유령 회사 시맥스 컴퍼니를 설립하고 유럽 전역에서 대독 첩보를 수집한 GRU 소속의 그 비공식 가정 정보관이다. 그렇죠? 그는 독일의 소련 침공 계획인 바바로사 작전 등을 보고하였으나 추적 끝에 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 비밀 국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체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자, 이런 걸 문제로 낼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여러분. 이게 압벨의해서 체포된 거예요. 자, 리하르트 조르게는, 조르게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소련 GRU 소속으로 독일 신문의 특파원으로 의장해서 일본에서 활동한 비공식 가장 정보관인데, 그는 주일 독일 대사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일본이 소련을 공격하지 않고 남진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스탈린이 극동 주둔군을 서부 전선으로 이동시켜서 모스크바를 방어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그렇죠? 귄터 기욤은 자, 동독 슈타지의 HVA 소속으로 망명자를 가장하여 소득에 침투한 뒤 3인당 내에서 승진하여 빌리 브란트 수상의 측근의 비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브란트의 동방정책 등 서독의 핵심 기밀을 독일 동독으로 유출하였으며 그의 간첩행위가 발각되어서 체포되자 브란트 수상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코는 몰로데이는 KGB 소속으로, 그치? 고든 론즈데일이라는 가명의 캐나다 사업가로 위장하여 영국에서 포틀랜드 스파이링이야. 그쵸? 포틀랜드 스파이링. 자, 캠브리지 스파이링도 있고, 어때? 포틀랜드 스파이링도 있는데, 코는 몰로디는 어때? 포틀랜드 스파이링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는 영국 해군 잠수함 기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CIA 첩자였던 미하일이 제보를 받은 영국 보안부에 의해서, 그쵸? 신분이 노출되어 1961년에 체포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좀 어려웠을 수가 있겠네. 근데 이제 잘 봐두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5번 인간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정보관과 비정보요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첩보는 현지에서 정보관에게 발굴되어 일정한 계약 관계를 맺고 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맞잖아, 여기까지는. 그렇죠? 국가정보기구의 공식 직원 신분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자, 공식 직원은 어때요? 여러분처럼 시험을 봐서, 그치? 임용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은 어때요? 국가랑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어때? 그치? 공직자로 임용된 거라서
공식 직원 신분을 부여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1번 틀렸네 벌써. 비정보위원회는 어때요? 첩보원과 협조자가 있으며 이중 협조자는 이념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정보관의 정보 수집 활동을 돕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직과정 정보관은 외교관 등 신분으로 위장해서 국제법적 면책권을 가져요. 그렇죠? 자, 주재국과의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주재국을 떠나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공직가정 정보관은 상사, 주재원이나 언론인 등으로 위장하므로 공직가장에 비해서 신분 구축에 많은 비용과 행정적 어려움이 따르지만 외교적 마찰과 무관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맞춰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비밀공작의 개념 및 어때?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비밀공작은 본질적으로 행위의 내용보다는 그 행위 배후 주체가 누구인지를 은폐하는데 어때요? 그치? 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활동 사실 그 자체의 비노출을 핵심으로 하는 비밀 첩보 수집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아이고, 그치. 작년에도 바로 시험에 났던 거야. 그쵸? 1974년 제정된 휴즈 라이언 수정법은 CIA 공작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과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제를 강화하려 했으나 비밀 공작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일반화하여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비밀 공작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일반화해서 정의한 건 뭐야? 이거는 정보수권법이잖아요. 그렇죠? 1991년 정보수권법은 비밀 공작의 정의를 내리면서 전통적인 첩보 수집이나 외교 군사 활동은 제외하였으나 적의 정보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방첩 활동은 비밀 공작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렸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방첩 활동을 비밀 공작의 정의에서 빼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비밀 공작이면 어때요? 지금 활동에 제약을 받는 거야. 그런데 방첩 활동은 어때요? 비밀 공작의 범위에서 빠지니까 그치? 제약이 아무래도 덜하다. 이런 뜻이야 이게. NSC 지침 10/2는 자, 우리가 뭐 10B급 2는 비밀 공작을 공개된 군사력을 동원하는 무력 충돌과는 구별되는 예방적 행동 조치로서 정의하며 선전 경제적 사보타주, 적대국 전복 공작 및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국가 내부의 토착 반공 세력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열거하였다라는 거겠죠.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게 이런 것도 뭐 쉬웠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자, 국회법상 정보위원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 그렇지? 아까 대표위원이 늘 뭐라고 그랬어? 아까는 사무총장이라고 했잖아. 이게 뭐예요?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사무총장이란 말이에요. 자, 당대표가 있고 뭐가 있는 거야?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있는 거야, 지금. 교섭단체 대표위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서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어때요? 그 정당, 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만 정보위원회 위원을 배출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어때요? 이게 의원 보좌 직원을 포함하는데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선지는 뭐 언제든지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선지 4개를 만들기가 어려워. 그쵸? 자, 그럼 이제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과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 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라고 하면, 그치, 부처의 소관에 속한다고 하면, 뭐, 그치. 정보위원회가 모든 부처의 소관사항을 다 다루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과기정통부라든지 어때요? 심지어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 여기도 이제 소관에 속한다라고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자, 지금 어때?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그치 사항에 대해서만
그치? 소관으로 하는 거예요, 정보위원회는. 그래서 어때? 이게 잘못된 거다, 여기가. 그쵸? 이게, 여기가 잘못된 거야. 그쵸? 자, 이건 제가 뭐 100번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 심사한 예산안 결산에 대한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 이거는 정보위원회는 어때? 국가정보원의 소관에 속하는 건 다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뭐예요?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이야. 이해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정보순환 모델에 관한 학문적 논의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복호위주와 군매는 정보기관의 독립성과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한 공개출처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립성을 강조한 사람이 아니다. 그치? 독립성 강조한 게 아니다. 자, 이건 어때요? 핀번원 접촉을 강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이 잘못됐죠. 마크로엔탈은 기존의 정보순환 모델이 일차원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보순환의 어느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를 회귀가 가능하고 때로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다층적 모델을 제시했다. 뭐 맞는 거고, 그렇죠? 미국 처치위원회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정보순환 모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보 요구사항은 실제 정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정보 생산의 책임자가 소비자가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반영해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뭐 이렇게 한번 받으면 되고, 마이클 허만은 어때? 정보순환이 새로운 모델로서 사용자의 반응을 고려한, 그렇죠? 정보 수집 목표 설정과 배포 및 사용자 반응 탐색 등의 단계를 제시하며 정보 생산자와 사용자의 긴밀한 교류를 강조했다. 이건 누구도 마찬가지야. 버커이주와 굿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정을 정보 사용자 중심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 자, 그래서 정보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전통주의 입장이다. 여기서 전통주의는 아까 행태주의의 상대어인 정통주의하고는 또 다른 거야. 그렇죠? 버커이주와 굿맨은 어때요? 정보 생산 과정에서 분석관과 수집관, 그리고 분석관과 정보 소비자 간의 직접적이고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정보기구의 유형 및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중앙집중형 체계에는 강력한 정보통합을 통해서 신속한 정보 전달을 보장하며 기구 간의 정보의 중복이나 차단 문제를 방지한다. 맞아, 그렇죠? 분리조정형 체계에는 어때? 영국의 합동정보위원회와 같이 부처, 산하, 정보기관들이 활동을 조정하는 기구를 둔다. 그렇죠? 분산통합형 체계에는 방대한 정보공동체 내에서의 상호 경쟁과 상호 경쟁이야, 그렇죠? 검증을 유도함으로써 정보의 왜곡을 방지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4번을 봐봐, 여러분. 미국 정보공동체는 분산통합형 체계의 대표적 사례다. 여기까지 맞아, 그렇죠? 산하 정보기관들이 담당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상호 경쟁과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것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국어 비문학 문제 풀듯이 풀면 이게 둘 중에 하나 찍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자 4번이 틀렸다. 그래서 자 담당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는 사실 어때? 분리조정형 체계라고 제가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이거는 분산통합형 체계는 산하 정보기구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더라도 그 담당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중복되기 때문에 어때요? 상호 경쟁과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이거 좀 어렵지, 이거. 일본의 정보기구 및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내각정보조사실은 내각 관방 소속이다. 관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했죠.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외에 자, 내각 합동정보회의는 일본 내 정보 분야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상설협의체로 총리 관저에서 개최된다고 했는데 상설협의체가 아닌 거야, 이거는. 그쵸? 자, 비정기적으로, 그치? 비정기적인 협의체다. 해설을 봐봐, 여러분. 내각 합동정보회의는 일본 내 정보 분야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구로서 1986년에 설치되었으나 상설기관이 아니며 총리 관저에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협의체다라는 거죠. 이런 건 그치 좀 약간 너무 지역적인데 자 봐도 여러분 공안조사청은 어때? 법무성 외청이다, 그치?
요거 이제 알아둬요, 여러분. 파괴활동 방지법에 근거해서 활동하나 강제수사권을 보유하지는 않는다.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하죠. 방위성정보본부는 통합망료간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육해공 자위대의 정보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제 맞는 거다. 이건 그치? 이건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의 필요성 및 어때? 적정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산업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이나 경제부처의 영역이야. 그쵸? 국가정보기관이 이에 개입해서 발생하는 중복은 정책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조직 간 경쟁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닌 거야. 이해했죠? 아까 통합 분산형에서도 어때요? 중복되니까 어때요? 상호 경쟁이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렇죠? 2번, 국가정보기관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축적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추가 비용 투입 없이도 어때요? 산업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위의 경제야. 이해했지? 범위의 경제. 이걸 어때?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 틀린다. 그쵸? 이것도 시험에 날 수 있는데, 그치. 범위의 경제. 자, 이것도 맞아. 그쵸? 정보기관의 활동 범위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대외 협상 전략 수립 지원, 산업 보안 활동도 가급적 순수 공공재에 가까운, 이것도 맨날 나오는 그치 워딩이죠. 순수 공공재에 가까운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은 해당 업무를 민간 기업이나 정부 내 타 부처가 수행하는 것과 비교해서 특별히 비효율적이지 않다면, 여러분, 특별히 비효율적이지 않다면은 어때? 그냥 대등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게 명확할 때만, 그치? 효율적이라는 게 명확할 때만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려웠었지. 자,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소극적 요건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무를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민간기업이나 정부 내 타부처가 담당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만 어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미국의 대테러 관련 법제 및 조직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그쵸? 국가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장실 산하의 테러정보통합기구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보공동체, 법집행기관, 군 등 30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집한 테러 정보를 취합하여 그렇죠? 자,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어려웠어 사실. 해외정보감시법은 미국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NSA 무차별적 통신정보 수집을 제한하였으나 테러와 연계된 외로운 늑대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테러범에 대한 감청 권한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럴듯한데 얘는 어때요? 해외정보감시법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해외정보감시법은 어때요? 국내에서는 누가 활동한다고 했어? FBI가 활동한다고 했잖아. 근데 NSA가 왜 나왔지? 이런 그치 동물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틀려도 된다. 그렇죠? 국가정보장은, 그치? 국가정보장은 상원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 생산, 배분에 대한 우선 결정권이다. 그치? PNIO 및 예산 집행 권한을 보유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국토안보부는 2002년 제정된 국토안보법을 근거로 22개 정보기관을 통합해서 창설되었으며 주 단위에는 국토안전보장실, 자, 그렇죠. 우리가 국토안전보장실을 설치해서 연방 및 지방 정부기관과의 업무를 협의한다. 여기 시험에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왜 국토안보부 요원이 어때요? 갑자기 그렇지 총 가졌다는 이유로 막 사람을 죽이고 미국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요거 시사적인 문제로 어때요? 국토안보부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미국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NSA의 무차별적 통신정보 수집을 제한하면서도 외로운 늑대에 대한 감청 권한 등을 유지시킨 법률은 자유법이야. 해외정보감시법은 미국 내에서 FBI 등이 그치 외국 정보 활동을 위해서 감청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규정하는 절차법으로 2015년에 제정되어서 NSA 대량 수집 제한한 자유법과는 어때 구별된다라는 거죠. 자유법이 2015년에 그치 제정됐다는 거죠. 자, 애국법을 어때 대체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알아둬야 돼.
보안과 방첩의 관계 및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슐스키는 방첩을 적극적 대스파이 활동과 수동적 보안으로 구분하며 보안은 방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방첩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 행정명령 12333호는 방첩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인원 자재, 문서, 통신, 보안 등의 방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아유, 알아둬야 돼 이거. 자, 허만은 보안을 정보 보안인데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다. 인텔리전스 시큐리티가 아니에요. 자, 보안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의 줄임말로 정의하며 정보의 보호는 정보 활동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보안을 정보의 범주에 그치 제외했다. 허만만 제외한 거야. 나머지는 다 어때요? 그치 보안을 방첩의 범주에 그치 이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포함시킨다. 나토는 보안을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칭하면서 정보와 밀접히 연계되지만 정보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기능을 기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허만은 보안을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줄임말로 보았으나 주로 인포메이션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텔리전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자, 즉 그는 보안을 정보의 범주에 제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치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상의 보안 관리 및 암호자재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긴급사태 발생으로 인한 암호자재의 파기는 사용 중인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사용 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순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요거는 있잖아요.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치, 작년에 면접 시험에 났었어. 그 면접 시험은 진짜 중요한 문제만 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면접 시험에 났었으니까 올해 시험에 충분히 날 수 있다. 이번 주의해야 돼. 각급 기관의장은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개발 제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자재의 안전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대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붉은색으로 예고문을 기재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비는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다. 대비도 그렇지 비밀하고 그렇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라는 거죠. 자, 꼭 알아둬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정치 공작의 유형인 지원 공작과 영향 공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 지원 공작은 우호적인 정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과 유사하며 여기 맞아, 그렇죠? 대상 국가의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작원을 활용해 수행되는 거는 영향공작이잖아. 이거 공작원 나오면 영향공작이라고 했죠. 일본이 잘못됐네. 영향공작은 대상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를 활용해서 자국이 유리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유도하는 기법으로 지원 공작에 비해 간접적 성격을 갖는다. 맞아, 그렇죠? 외국의 주요 지도급 인사에 대한 신병 경호 제공은 그렇지. 우호적인 외국 지도자의 안전을 지키고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공작이야. 지원공작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미국 CIA가 칠레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원하거나 전 세계 청소년 단체 자금을 제공한 사례는 이건 전형적 지원 공작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1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16번을 봐봐 여러분. 미국 의회의 정보기관 감독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1991년 제정된 정보수권법은 비밀공작을 포함해서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전반을 소위 8인방. 8인방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정보감독법이라고 했잖아. 그치? 분리는 의회의 주요 인사들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라는 거죠. 그쵸? 비밀공작을 포함한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휴즈라이언 수정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비밀공작만, 그치? 감독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지금 정보감독법에서는 정보감독법이잖아, 그치? 정보감독법에서는 비밀공작을 포함한 촛보 수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독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밀공작을 포함하여 정보기관 정보활동 전반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감독법이지. 해외정보감시법은 감청 등 기타 감시활동에 대해서 파이자 재판부, 그치? 해외정보감시법
법원, 자, 감시법. 이걸 뭐라고? 파이자라고 읽어, 이거를. 자, 그래서 어때요? 회정보감시법, 감시 재판부의 영장심사를 의무함으로써 정보기관이 부적절한 공개정보활동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게 뭐예요? 특히 대표적인 게 누구야? FBI야 어때요? 그치? FBI 부적절한 국내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거야, 이거. 자, CIA 감사실장법은 CIA 조직 내부에 그쵸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실장 직위를 신설하고 감찰활동 내용을 정례적으로 의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휴즈라이언 수정법은 어때요?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법률로 공식화한 최초의 시도야, 그렇죠? 비밀공작 수행 전에 대통령 승인을 거치고 이를 적절한 시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맞아, 그렇죠? 자, 이거 봐야지 이거, 그렇죠? 중요하니까. 자. 비밀공작을 포함한 정보활동 전반을 소위 8인방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정보감독법이야. 꼭 알아둬야 돼, 이거. 자, 정보수권법은 어때요? 비밀공작의 개념을 구체화했다라는 거겠지? 비밀공작 승인을 구두관이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정보수권법이다라는 거죠. 자,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정보체계 개편 및 대테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국토안보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2002년 제정된 국토안보법을 근거로 22개 정보기관을 통합해서 창설되었으며 정보 수집과 경국, 국경 및 수송 안전, 기반 시설 보호 등 대테러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국가정보장은 18개 정보기관으로 구성된 정보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국가정보 프로그램 NIP의 예산. 이 NIP가 뭐예요? 예산의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기관의 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임면과 어때? 면직에 대한 어때? 동의권들,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합동정보공동체위원회는 정보공동체의 집행감독기구야. 맞아. 자, 국가정보활동의 우선순위와 예산을 협의해. 그렇지만 어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정보장, DNI가 한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JICC의 의장은 누구예요? DNI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무, 국방, 법무장관 등을 구성원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 국가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장실 산하 기구로서 정보공동체 법집행기관, 군 등 30개 이상의 기관에 수집한 테러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하고 대테러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죠. 자,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정보장, DNI이다라는 거죠. 자, 북한의 국가보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치? 국가보위성은 국무위원회 직속 정보수사기관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노동당 조직지도부 8과를 통해서 당 생활을 지도 및 통제받는다. 이제 알아도 이거 한번 읽어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해서 인민무력성 소속이었던 국경경비총국을 국가보위성 산하로 이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국경지역의 경비 및 탈북자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국가보위성이라고 했잖아. 단속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국가보위성 산하 해외 대열 보위국 등은 해외 체류자 및 외교관에 대한 사상 동향 감시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 반북 인사나 선교사에 대한 테러 및 유인 납치 등 직접적인 대남 공작 활동도 수행한다라는 거겠지. 정찰총국뿐만 아니라 국가보위성도 어때요? 대남 공작을 수행한다. 1973년에 어때요? 73년 5월 사회안전부로부터 정치보위 기능을 분리해서 국가안전보위부라는 명칭으로 창설된 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치보위부예요. 이해했죠? 여러분 어렵지 이런 거. 연역이 언제나 어렵다고 했어요, 그치? 자, 출범 이후 어때?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협하는 반동분자를 색출 제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한 봐도 여러분 이거는 1973년 5월에 사회안전부로부터 독립했다. 어디로부터? 사회안전부로부터 독립해서 창설될 당시의 명칭은 국가정치보위부야. 그러다가 어때요? 1982년에 국가보위부가로 개칭됐다가 93년에 어때? 국가안전보위부로 그리고 어때? 2016년 국무위원회 체제 출범과 함께 국가보위성으로 어때? 명칭이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19번
탈냉전기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 안보 위협과 초국가적 안보 위협의 특성 및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전쟁이나 군사적 위협 등 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세력 균형이나 동맹 등에 초점을 두는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이 주된 대응 기제다라는 거죠. 자, 이는 구조적으로 안보 딜레마를 야기하여 행위자 간 협력을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안보 딜레마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죠. 전력을 강화하면 상대방도 전력을 강화해서 어때요? 안보가 더 위태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안보 딜레마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어때? 안보 딜레마야.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게임 이론에서 죄수의 딜레마하고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국제범죄, 테러리즘, 환경오염 등 초국가적 안보 쟁점들은 국제관계 행위자들 간의 상호 의존성 심화에 기인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위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안보 또는 협력 안보 접근이 요구된다. 맞아.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전통적 안보 위협에서는 어때?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지만 초국가적 안보 위협에서는 어때?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야. 그렇죠? 너무 당연한 문제 아니야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죠? 군사안보 분야에서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국가 간의 첩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므로 사실상 국가 간의 자발적 정보 협력은 불가능해. 왜? 안보 딜레마 때문에 협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초국가적 안보 위협은 위협의 대상과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행위자 간의 안보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얘는. 그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데 안보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거는 미친 소리지. 그치? 이거. 자, 그래서 어때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서 국가 간 정보 협력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치. 그럴듯하지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연락 무시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죠? 이런 걸 틀리면 어때요? 연락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즉글 해야 돼. 자, 그래서 어때요? 4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보 딜레마를 한 국가가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한 군비 증강 등의 조치가 상대국의 안보 불안을 야기해서 결과적으로 상대국도 군비 증강에 나서게 됨으로써 상호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가 오히려 위협받는 악순환을 말해. 그래서 서로 어때요? 그치?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초국가적 안보 위협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행위자들 간의 이해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경쟁 방지법의 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누설한 자를 15년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됐는데 개정 전에는 어때요? 산업기술보호법도 똑같았어. 이해했죠? 자, 지금 뭐예요? 형벌이 똑같았는데 좀 달라졌다. 그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서, 그렇죠? 처벌의 구속요건에서 부정이익의 취득 또는 기업의 손해를 줄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제외했다. 이거 꼭 알아둬야지. 자,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산업기술 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5년 이하의 징역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게 아니라 30억 원으로 이제 어때요? 벌금액이 증액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 정보기관의 부정취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핵심 기술은 어때?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지정된 기술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중요하니까. 자, 15년 이하면 보통 1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때? 이거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치? 이 법이 개정됐으니까 어때? 꼭 알아둬야 돼, 이거. 자,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상 정보사범 등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쵸?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전 조사, 수사에 착수할 때 즉시 이를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잘못됐어. 이거 어려웠지. 자, 해설을 봐봐, 여러분.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돼?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검사는 제외한다. 검사가 대단한 사람이다, 사실. 그치? 자, 그러니까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죠? 검사는 제외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검사는 어때?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그렇죠? 시험에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때? 요런 거 괄호 안에 있는 거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틀린 거야, 이게. 그렇죠? 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어때? 국정원장에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말이 되잖아, 지금. 검사는 어때요, 지금? 지금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때? 국정원장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치?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검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때요? 검찰기관의 장은 어때? 검사의 장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후에 통보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각 신급별로 그 재판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자, 이런 거 어려웠는데 이제 한번 봐두라고 이제 제가 중요한, 그치? 자,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법령이니까 한번 봐두라고 이런 문제를 낸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22번. 자, 주요 테러 조직의 명칭 유래 및 어때요? 그치? 자, 활동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치?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이 어때? 아랍어 머리글자에서 유래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로서 1987년에 결성됐어. 자, 이거 이제 알아둬.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서 자치정부의 집권당이 되는 등 합법적인 정당으로 뭐 변모했었어. 근데 어때? 테러하기 전까지. 이해했죠? 자, 탈레반은 파슈투어로 신의 전사라는 의미를 가지며, 신의 전사는 무자히딘이잖아. 학생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거는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무력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파키스탄 북부 및 아프가니스탄 남부 이슬람 신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결성한 조직이다라는 거죠. 자, 헤즈볼라 1980년에 어디서? 레바논에서. 쉽지만 알아둬야 돼. 레바논에서 조직된 시아파 과격단체. 하마스는 어때? 순위파라고 했어요. 그치?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가자 등지에 무장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리아와 이란으로부터 무기 공급, 군사훈련, 공작금 등의 배후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런 거 시험에 날까 하는데 시험에 난다, 오히려. 이해했죠? 보코하람. 나이지리아를 거점으로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자 사이비 종교로서 그 명칭은 서양식 교육은 죄악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탈레반으로 불리며 알카에다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꼭 알아둬야 돼. 자, 알카에다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순위파네, 얘네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정보기구의 조직 및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중앙군사위원회는, 그치, 중국의 군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중국의 군정보기관에는 어때? 연합참모부 2부부터 3부, 4부가 있고, 그쵸? 정치공작부에 어때? 연락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거 이제 알아둬야 돼, 그거. 그러면 연합참모부 제2부는 군정보활동의 총괄부서로서 언제나 어때요? 정보를 담당하는 참모부는 2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어때요? 지금 연합참모부는 제2부는 군정보활동의 총괄부서로서 군사정보부로 불리며 중국인민대외국제우호연락회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해서 외국 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한다. 그럴듯하지만 얘는 뭐예요? 이거는, 그치? 정치공작부의 연락부다. 그치? 중국인민대외국제우호연락회는 이름이 연락회잖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게. 여기가 잘못된 거야, 이게. 그치? 자, 군사정보부 여기까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때? 국방정보본부라든지
미국의 DIA 같은 게 어때요? 중국의 연합참모부인데 지금 중국 그러니까 인간정보 수집수단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중국 인민대외 국제우호연락회는 뭐예요? 정치공작부의 연락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연합참모부 제3부는 어때? 기술정찰부로 불리며 신호정보를 수집해요. 암호해독, 위성정찰, 사진 판독 등의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중국 주재 외국 공간에 대한 통신 감청 업무도 관장한다. 그렇죠? 연합참모부 제4부는 전자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993년에 설립돼서 전자정보의 수집 분석 및 대레이더 교란, 대적외선 교란 등 전자전 관련 임무와 국내 전자산업 관리 업무를 수행해요. 정치공작부 연락부다. 그치? 그러니까 연합참모부 2부, 3부, 4부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정치공작부에 연락부가 있는 거지. 과거 국민당 군내 침투와 모반을 담당했던 백군 공작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대만군에 대한 심리전과 이간 공작 그리고 어때? 베트남에 대한 침투 공작 등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인민대외 국제우호연락회는 정치공작부 연락부의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국 인민대외 국제우호연락회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해서 외국 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공작을 펼치는 부서는 정치공작부 산하의 연락부예요. 그렇죠? 자, 정보 분석의 질을 높이고 창조성을 고양하기 위한 재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렇지? 지연 판단의 원칙, 지연 판단이잖아. 판단을 좀 이따가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아이디어의 생성 단계와 평가 단계를 엄격히 분리해서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가 도출될 때까지 섣부른 가치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사고의 흐름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타가 수정의 원칙은 분석관이 자신의 아이디어만을 고집하지 말고 타인의 아이디어와 융합하고 결합할 때 상호작용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더 우수한 아이디어가 도출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타가 수정의 원칙. 악역 활용의 원칙은 어때? 악마의 변론 같은 거잖아.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분석관이나 팀을 지정해서 주류 의견의 논리적 허점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완결성을 높이는 기법이다. 경쟁 분석이 뭐예요? 이게 경쟁 분석의 원칙이 자 이게 뭐예요? A팀 대 B팀이다. 그치?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분석 조직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서 분석 결과를 사고 검증하는 방식이다. 여기까지 맞아. 그치? 근데 최초의 아이디어가 가장 무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을 목표로 한다. 이거 뭐야 이게 왜 그치? 이게 왜 들어와 있어? 그쵸? 잘 읽어보면 어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자로 딱 써 있으면 그냥 붙여놓으면 어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어때요? 이게 문자로 써 있어도 어때? 말이 안 된다. 그치? 말이 안 되는 게 반드시 하나 있다. 라고 생각해야 고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최초의 아이디어가 가장 무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때? 대량의 아이디어 산출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다량양질의 원칙이에요. 자. 마지막이네, 마지막. 그러면 어때? 대안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그쵸? 시나리오 전개기법은 현재 상황이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기 어렵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불가사의에 적용하는 게 뭐예요? 시나리오 전개기법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핵심적인 불확실 요소를 추진 요소로 설정해서 장래 사건이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구조화된 모델로 작성하는 거 맞아. 그렇지? 고위험 저항률 분석은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실현될 경우에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 그게 뭐야? 그래서 고위험이야. 저항률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게 저항률. 실현될 경우 파급력이 큰 사안이 고위험이다. 그렇지? 우리가 대해서 사건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와 전개 과정을 시나리오화해서 정책 결정자에게 사전 경고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홍팀 분석은 분석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적 의견만을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두 그룹을 운영하는 건 뭐야? A팀 대 B팀이잖아. 홍팀 분석이라고 해서 어때? 팀 나왔네. A팀 대 B팀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치? 얘는 어때요? 이건 붉은 세포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두 그룹을 운영해서 어때? 각자의 주장을 구조화하고 토론하게 하는 경쟁 분석 기법은 어때요? A팀 대 B팀 또는 어때? 경쟁 분석이라고 해야지 홍팀 분석은 아니다. 홍팀 분석은 뭐예요? 거울 이미지를 방지하기 위한 어때? 붉은 세포 역할이잖아. 그치? 요거는 해설을 볼게요, 여러분. 자, A팀, B팀 분석에 대한 설명이야. 그치? 붉은 세포 역할, 즉 홍팀 분석. 붉은 세포 역할이 홍팀 분석이에요. 그쵸? 자,
아니, 선생님 중에도 이거 헷갈리는 사람 있어. 자, 잘 받아야 돼. 분석관들이 어때? 적대국의 지도자나 의사결정 집단의 역할을 맡아서 그들의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예측해 보는 기법으로, 자, 뭐를 방지하는 거야, 이거? 거울 이미지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쵸? 아, 중요하다. 아, 이건 뭐, 알겠지. 이거 틀리면은. 시험 보러 가면 잘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금 핵심 가정 점검은 어때? 분석 결론의 기초가 되는 전제들을 요 가정이 뭐예요? 어썸션이라는 게 가정이라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어때? 핵심 가정 점검은 어때? 분석 결론의 기초가 되는 전제. 핵심 가정인데 어때? 전제 나오면 맞는 거야, 이거는.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검토함으로써 정책 결정자가 결론의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상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는데, 그치? 국가정보학은 어때요? 점점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지? 좀 이제 점수는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뭔가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쵸?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정보사회론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양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조금 실력 향상의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것 뿐이고 양이 좀 많다는 것 뿐이야. 어떤 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양적 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하셨다가, 그렇죠. 이제 또 정보사회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